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황승택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아주 좋은 소식이 요새 있죠. 예. 저희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공동 주관한 2021년 리서치 우수 증권사 평가에서 최우수 리서치 증권사로 선정됐어요. 예. 2년 연속입니다. 또 게다가 축하드립니다. 예.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해줘서 예. 덕분에 상을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리서치 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황승택 센터장님이십니다. 자,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2022년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입니다. 예. 올해 도대체 증시가 어떻게 될까? 연초부터 되게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출렁임이 강하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올해 증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금리라든지 네. 긴축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안정적인 예측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전망할 수밖에 없는 시장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하우스에서는 일단은 지수 레벨 관점에서 보면 저점은 2,600, 네. 그다음에 국내 코스피 기준이죠. 코스피 기준으로 예. 상단은 한 3,050 정도 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현재 코스피 PER이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19년도에 그 연준이 이제 유동성을 막 공급했을 때 네. 그 직전까지 이제 레벨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음. 실질적으로 이런 환경이라면 금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걸로 전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환경이라면 코스피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 추정치가 좀 올라가는 기업들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익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지수 레벨도 좀 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그림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이익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우리 증권사들 얘기할 때 상고하자냐, 상저하고냐 이런 거 정도는 좀 얘기하잖아요. 좀 그것도 좀 보기가 어려운가요? 그런데 지금은 네. 누가 봐도 네. 상저하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1분기 조금 괜찮아질 거다. 예, 1분기 때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사이클도 안 좋았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연준이 또 긴축 금리 올리고 긴축에 대한 또 스케줄 관련된 그 코멘트도 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제일 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 레벨이라든지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분기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부분, 특히 이제 물류 대란이라든지 공급망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제 강하게 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는 것들이 이제 그 3분기 정도, 네. 3분기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네.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나아질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올해 국내 증시 화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내 왜 똑같이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긴축 이런 정도 크게 좀 보면 되고 짧게 좀 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플레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게 인플레를 유발했던 공급망 병목 작년에 상당히 좀 이슈였는데 이거 결국 풀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풀리게 되고 또 어떻게 좀 사실은 보세요? 인플레랑 공급망이랑 이제 병행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예, 사실은 그 공급망 같은 경우는 물류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지금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이제 지체하고 있는 선박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전체적으로 지금 그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수 이런 부분들이 12월부터 좀 계속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망은 점진적으로 지금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인플레는 또 별개로 공급망 병목이 풀려도 인플레는 계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또 특히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 유가라든지 원자재가 최근에 메탈 가격도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인건비 진가까지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그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도 이런 측면에서 좀
그 매파적으로 좀 음.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플레는 상당히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신 건가요? 일단 단기적으로 사실은 원래 저희들이 음. 예측한 게 인플레의 고점을 뭐 2분기 정도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데 증권사들이 작년에 그렇게 봤죠. 그렇게 올해.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유가라든지 이런 음. 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굉장히 높은 레벨, 오늘도 좀 유가가 올랐는데 네. 그 전반적으로 이제 유가 레벨이 굉장히 오르고 뭐 식료품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 이제 뭐 오미크론 또 재확산 이슈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점 형성이 좀 지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뭐 2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뭐 그 물가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좀 고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정도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그럼 인플레가 이슈가 계속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상반기까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그 인플레를 방어한 투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요건 어떤 전략이 좀 좋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과거의 그 트랙 레코드를 봤을 때도 이 금리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는 그 PR이 낮고 네. 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뭐 기업 실적을 좀 봐야 되겠네요. 섹터나 뭐 이런 네. 것들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배당. 이제 배당 관련된 중심으로 고배당 중심의 투자도 뭐 나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배당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자. 특히 이제 종목장 세우니까 종목들을 좀 잘 보자. 그렇죠. 은행이나 예. 뭐 통신업종 이런 데들은 전통적으로 좀 배당 쪽에서 네. 우호적인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큰 이슈는 역시 이제 미국의 긴축이잖아요. 뭐 국내 갖게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일단 3월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겠다 발표를 했고, 앞으로 이제 올해 계속 이제 긴축 정책으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미 연준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좀 이 미국의 긴축 정책 어떻게 될 걸로 좀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은 뭐 상반기에는 뭐 물가 레벨을 감안을 해보면 네. 뭐 상반기에는 뭐 빠르게 이제 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여전히 뭐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이번 3월에도 원래 50bp 인상을 예상을 했다가 25bp 인상을 그 소위 빅스텝 인상 얘기가 나왔다가 0.25%포인트 근데 했죠. 지금도 뭐 다음번에 5월 달에 또 있을 텐데 50bp를 올릴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뭐 확실한 거는 앞으로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다. 남은 6번 네. 동안에.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적어도 이제 25bp씩 6번은 올리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관련해서 긴축 관련된 부분도 뭐 지금 3월 FOMC에서 5월부터는 좀 뭐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예. 긴축 관련된 부분들도 그거하고 맞물려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최근에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그 이후에 경기 회복이 이제 얼마나 빨라지느냐 아니면 좀 느려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호흡 조절은 하반기에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부터 연말까지 계속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신뢰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 일가에서는 최근에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가능성은 그 대표적으로 이제 같은 말인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사실은 물가가 올라가는 그 그림이라는 게 경기가 막 활성화됐을 때 물가가 올라가면은 굉장히 선순환 구조고 금리도 올리고 주가도 올라가고 이제 이런 그림이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그림이 될 텐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절도 조금은 좀 하반기에는 뭐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소위 투자자들, 서학개미들이 사실 미국 테크주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또 TQQQ 해가지고 나스닥백에 또 3배짜리 이렇게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금리가 오르면 이 테크주가 상당히 좀 테크주의 악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뭐 이제 성장주, 가치주 뭐 이제 이런 그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그런 우려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뭐 어떤 뭐 그 섹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편향돼서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거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또 테크주 관련해서도 예전하고 좀 다른 게 테크주 관련 그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애플도 뭐 괜찮은 애플도 실적이 그렇고, 나오고 있죠. 구글도 뭐 그렇고 실적이 지금 예상보다 이제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선별적으로 접근하면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성장주 그만두고 뭐 가치주에 투자자 이런 그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뭐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들 보면은 이 영업이익률이 높고 이런 기업들이 일부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높고 이익 개선되는 폭도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스타일리시하게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주 전체적으로 뭐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면은 여전히 이쪽도 유효하다. 종목으로 접근해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든지 음. 마이크로소프트, 뭐 또 화이자, 뭐 어도비 뭐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퀄컴, TI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성장의 그 기로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예. 뭐 관련 ETF라든지 아니면 개별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투자는 뭐 여전히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하나 더 우려를 더 던진다면 이 월가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 테크주 뭐 얘기하면서 99년, 2000년 닷컴 버블 얘기하시는 분들 일각이 있어요. 뭐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게 또 이 저기 뭐 테크주 주가가 붕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은 저희가 예전부터 특히 작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예전부터 이제 닷컴 버블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 작년에 이제 나스닥 한참 오를 때 실적이라는 거죠. 예, 닷컴 버블 때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가 막 진행되던 시기고 상대적으로 기업들 실적은 뭐 좋지가 않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거기서 이제 더 꺾이면서 이제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테크주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 굉장히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 기반의 성장은 여전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앞으로 좀 투자 여력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은 조금 더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스닥 같은 경우 연초 들어가지고 거의 한때 20% 넘게 떨어져가지고 베어마켓에 들어갔다 뭐 그랬는데 그런 만큼 좀 다시 좀 저감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시는 실적이 거니까.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는 충분히 뭐 저감해서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ESG 관련된 부분들, 뭐 4차 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성장하는 부분들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좀 들여다보고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한 번 더 좀 모셔가지고 더 들어보고요. 그쯤에서 이제 미국 얘기 좀 정리하고 한국으로 좀 돌아가 봐서 이 한국에서 이제 가장 이제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올까 항상 이런 걸 관심사를 두는데 이 작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한 25조 정도 지금 팔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초 이후에도 지금 거의 8조 가까이 지금 또 팔고 있어요. 이 외국인들이 도대체 언제 돌아올까 이게 한국 투자자들의 큰 관심사인데 이건 좀 어떻게 가장 보십니까? 뭐 지금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이제 뭐 그들 마음이긴 하지만 가장 심플하게 볼 수 있는 부분 환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1,2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200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00원 환율이 이제 1,200원 언더로 내려갈 경우에는 수급이 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원화 같은 경우는 유로하고 더불어서 평가 전환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뭐 이제 환율은 점진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서 수급은 개선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을 오히려 좀 열심히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올지 보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환율 레벨에 따라서 뭐 한국에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이게 맞물리고 좀 컴플렉스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환율 레벨이고 환율이 1,200원이 넘어갔을 때는 좀 팔고 나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쭉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시장 전망을 쭉 해봤는데 그럼 이런 가운데서 이제 올해 좀 투자 전략,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는다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지수 레벨이나 뭐 섹터나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연준이 이제 더 이상 유동성 공급을 안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유동성 강세는 끝났고 네, 유동성 이미 자세 이제 끝났죠. 끝났고, 예. 네. 그러면 뭐가 남냐? 결국에는 실적이죠. 네, 그래서 실적 장세. 예, 네. 그래서 이익 증가율하고 뭐 추정치가 좀 상향되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여기에 이제 뭐 유가라든지 미국 뭐 장단기 금리 차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종목을 뭐 찾게 되는데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가가 많이 높을 때는 음. 사실은 뭐 영업이익률이 제일 안 좋아지는 업종이 화학업종 같은 음. 경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일단은 유가가 이제 $100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은 거꾸로 이제 화학업종이 굉장히 그게 좋아지는 좋아진다, 나오고 거꾸로. 그렇죠. 예. 거기다 이제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음. 이렇게 그 확대될 때 반등할 때 네. 이럴 때도 좀 경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또 에너지, 화학 이런 기업들이 뭐 그 가장 빠르게 이제 좀 반응하는 기업들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환율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기업들이 IT 하드웨어, 뭐 그다음에 수출 기업들이니까요. 소프트웨어, 아무래도. 네. 뭐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예, 기업들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환율이 떨어지면은 그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아지는 네.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 변화를 딱 주목하면서 그 변화가 올 때 그쪽으로 조금 그게 어렵습니다. 좀 예, 그거 다 관심을 두는 게 예,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예,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 어쨌거나 이런 걸 좀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예, 하시면 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나금투의 황승택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2022년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뭐 투자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어려운 시장일수록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한 투자 바람직해 보이고요. 안전한 투자는 결국에는 이제 뭐 실적에 근거한 투자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금융투자의 황승택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